정책에 맞서지 마라. 부동산 시장의 유명한 투자 격언이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인트로에 말씀드렸듯이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뀌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또 좀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제가 쉽게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제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만 호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택 250만 호 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47만 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냐? 자, 이런 거죠. 정밀 안전진단.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2차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좀 합리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좀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자, 그럼 아무래도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 통합.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좀 짧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물량을 확대해줘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250만 가구 중에 47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겠죠. 완화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존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좀 이제 꿈틀거릴 수 있다. 라고 좀 제가 또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자, 국공유지라던가 차량기지 복합개발에서 18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서울 도심에도 지금 지하철이라던가 역세권 지역에 이제 차량 부지들이 있죠. 예, 그래서 차량기지라던가 지상 전철 부지를 이제 복합개발을 하는 겁니다. 상업이라던가 업무라던가 주거시설이라던가 이렇게 복합개발을 통해서 18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방식. 예, 지금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소규모 정비 방식.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뭐 자유주택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그쵸? 예, 지금 또 모아타운까지. 자, 그래서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통해서 10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주고요. 예, 아무래도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좀 사업성이 좀 높아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이것도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 자, 이게 뭐냐? 도심 지역 내 역세권 지역들이 있죠. 역세권 지역.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 좀 이제 고밀도 개발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예. 그래서 역세권 지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 예. 이 중공업 지역은 이제 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냐?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실에 맞지가 않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할 때에는 인력 수급이 쉬운 도심에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심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이 400%거든요. 기본 용적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데를 뭐 이제 주거 용지로 좀 변환을 해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발은 어떤 거냐? 이 중공업 지역에서 이 복합 개발은 오피스, 예, 오피스텔 아닙니다. 오피스 플러스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복합 개발을 통해서 2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중공업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를 통해서 1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기개발 중인 공공택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GTX 역세권 인근으로 해서 좀 컴팩트 시티를 건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이랑 거의 비슷하죠. 또 이제 기타 13만 가구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250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만 가구.
그러니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들에 의한 주택 공급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들고 나온 것들이 뭡니까? 자, 청년 원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을 아까 그 250만 가구 중에 한 30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좀 싼 가격에 주는 거죠. 싼 가격에 주면서 이제 5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국가에게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차익의 70%는 보장을 해주겠다. 예, 국가가 다 환수하는 게 아니라 원가로 주는 대신에 국가가 30%, 매도자가 이제 70% 이렇게. 그래서 차익의 70%는 보장을 해주겠다. 양도 차익에. 예,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좀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세대 분리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대 분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자녀분이 주택이 있더라도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누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청약할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녀분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요 1인 가구 세대 분리 요건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현재는 만 30세 이상 또는 아니면 만 30세 이하이면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 만 30세에서 한 27세 정도로 1인 가구 세대 분리 요건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도 만으로 27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집을 갖고 있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 입장에서도 청약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세대 분리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 이제 규제 완화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완화되냐? 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금액을 상향시켜 주겠다. 부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거. 만약에 내가 10억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는데 15억이 됐으면 5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0억에 대한 기준점을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부담이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시켜주고 또 부과율도 지금 최대 50%까지잖아요. 부과율도 인하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을 할 때 비용 인정에 대한 항목도 확대시켜주면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주택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주택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렇죠? 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많이 진행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예,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안전진단에서 계속 탈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이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에 100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이런 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상향됐습니다. 과거보다. 이게 거의 반이에요. 50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비 노후도라든가 주거 환경은 재건축 아파트는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중치를 상향시켜주고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노후도 요건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하향시켜주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안전진단 기준 이제 항목 배점 중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20점인가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50점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쉬웠죠. 그래서 요 구조 안정성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시켜주고 나머지 이제 항목들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30년 이상 우리가 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죠. 30년 이상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 그러니까 2차 안전진단도 면제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도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가 제한은 필요하다. 공공택지라던가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가 제한이 필요한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낮으면 조합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의 분양이야 사업에 대한 이익이 커지는데 낮으면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이익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을 부담한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민간이 하는 분상제를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상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에도 많은 여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비용 및 건축비 산정 현실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가 토지 비용이라든가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건축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주비라든가 명도 소송비 같은 이런 것도 정비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가에 추가로 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예, 그러면은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것들도 좀 완화를 시키겠다. 특히나 민간으로 가는 현장들은 이제 분상제를 많이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대출 규제 완화를 또 바라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해드리면 대출이 안 나와서 주택을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가 주택이라도 LTV는 충족이 되는데 소득 요건이 안 돼서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LTV 80% 적용하겠다. 그럼 당연히 DSR도 같이 완화시켜주겠죠. 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는 LTV 70%로 그냥 단위화시키겠다. 우리가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이 주택이라는 게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이랑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DSR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또 LTV도 지금 상당히 좀 낮고요. 2030 세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자금에 대한 것들은 시드머니는 제일 적으신 세대죠. 왜? 사회생활을 한 지가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니까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LTV를 70%까지 단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LTV에 대한 규제를 좀 단순화시키겠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따라서 LTV를 차등적으로 좀 부과를 하겠다.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뭐 DSR 같은 경우도 적용을 시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선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들어가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이제 처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보면, 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면제 또는 1% 단일세로 가겠다. 예, 지금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1% 단일세로 가겠다. 자,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취득세를 좀 단일화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2주택 이하는 누진세를 완화하겠다. 지금 1주택에서 2주택이 될 때는 취득세가 8%거든요. 이거를 좀 누진세를 좀 완화하겠다. 이거는 비조정이나 조정,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다 완화시켜 주겠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보면 가장 또 관심 많으시죠? 예, 다주택자,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저도 좀 완화될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2년간 중과세 배제하겠다. 그럼 좀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년간 중과세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관심들 많으실 텐데, 자, 종부세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1주택 면제를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검토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하고 또 올해 엄청나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좀 환원시키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유세가 좀 낮아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은 우리가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면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자,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고요. 또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주택이죠. 그러면 자, 20억, 그러니까 공시가 전체가 20억이죠. 자, 여기다가 지금 2주택자면은 만약에 6억만 지금 종부세가 이제 비과세니까 14억에 대한 가표가 만들어지죠. 근데 1주택 공시가가 3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이 적습니다. 주택수를 판단을 하니까.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중과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차등가세 기준이 지금 보유주택 호수잖아요. 2주택 이상은,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중과니까. 여기에서 가액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전체 가액으로. 자, 그러면은 30억짜리, 1주택 30억짜리, 2주택 10억, 10억에서 20억짜리 갖고 있는 거.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전체 가액으로 그냥 푸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로 그냥 동결시키겠다. 더 안 올리고.
자, 이렇게 이제 종부세에 대한 말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랑 이제 민간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대차 3법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4년에서 그냥 2년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 전세 금액을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세제적인 혜택을 좀 부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간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지금 많이 줄였죠. 지금 많이 축소를 했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 배제에다가, 또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최대 뭐 100%까지 이런 것들이 혜택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민간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부여를 하겠다. 왜? 지금 사실은 공공이 임대주택을 다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그러니까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급원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제 보여야 될 게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과연 부활이 될 것인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게 아예 등록이 안 되죠, 지금 아파트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부활이 될 것인가. 하나의 또 관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금액 기준 대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혜택은 부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뭐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뭐 공시가격 기준이라던가 이렇게 좀 세금적인 혜택들이 좀 부여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일기 신도시 이제 그 재정비, 일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평 기준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되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주택법과 또 하나의 법이 또 건축법이죠. 주택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법 같은 새로운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수평 기준 정리하고 리모델링 추진법 같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아까 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도 상향해 주겠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찌됐던 일기 신도시가 지금 90년도 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어간, 대부분이 다 30년이 넘어갔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기 신도시 자체가 지금 일산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한 160%대,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가 180%대, 그 다음에 중동, 평촌, 삼봉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00%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동이나 평촌이나 삼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용적률 자체가 지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항상 좋아요 또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면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예, 갖고 있는 고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